저희 그 쉬운 말로 하면 노 랜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그러니까 자,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노 랜딩이라는 거는 현재 경제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소프트 랜딩은 경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진 않지만, 마이너스로 가진 않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페이스를 줄여가면서 약간 둔화가 되는 형태인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랜딩 쪽으로 계속 가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 경제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들은 여전히 양호하지만은 실제로 미국 경제의 어떤 내부적인 이유들, 내부적인 걸 자세히 보면은 계속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잘 노랜딩에 가게 됐던 어떤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주도의 성장,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많은 현금 지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 뭐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현재 경제를 어떤 드리븐하는 요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제가 AI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가지 언급드렸던 것들은 현재 꽤나 이 어떤 뭐라고 하나 엔진은 꽤나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웅달책방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경제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러면 미국 경제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보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의 향배를 알면은 미국 경제를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의 소비의 향배를 알려고 하면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양호하면 당연히 소비가 연결되고, 소비가 연결되면 미국 경제는 간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미국 경제를 알려고 하면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 된다는데, 문제는 미국 노동자들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들이 거의 좀 고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들이 현재 높아진 금리에 점진적으로 다 충격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동시장도 어떤 표면적으로 데이터는 좋지만 실제로 내용적 측면에 보면은 점점 안 좋은 사인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긴축을 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상당 부분 경제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No landing equal hard landing이라고 표현할게요. 즉, no landing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내려야 될 때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착륙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시착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침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수요 침체라는 건 이런 거죠. 50년 처음 있다는 거는 이게 이런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즉 뭐냐면은 일자리 숫자 대비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더 많죠. 즉 노동의 수요보다 노동의 공급이 항상 더 많았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달리 얘기하면 노동의 수요죠. 일자리가 줄고 느는 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좋아져서 결국 경제에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정리를 하면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 즉 일자리보다 항상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동의 일자리, 노동의 수요가 결국은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의 수요가 노동의 공급보다 더 많아요.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해서
미국의 일자리 대비해서 아직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즉, 미국의 일자리 한 사람당 일자리가 아직 1.2개가 있어요. 즉, 일자리보다도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아직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노동의 그 수요가 침체라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일자리 숫자가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경제가 멀쩡한 건 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분석해 보면 실제로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노동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내국인과 외국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미국의 일자리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파란 색깔이 네이티브 본이니까 미국은 내국인 일자리인데, 내국인들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도 약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일자리가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이 좋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미국 내국인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느니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여기 보시면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즉 해외 이민자들이 최근에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민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egal, 두 번째 illegal, 즉 정식 이민자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데, 특히나 최근에 급격하게 늘죠. 특히 이 느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법 이민자가 굉장히 양산되면서 이렇게 최근에 늘어났다. 즉 뜯어보면은 내국인 일자리 늘어야 되는데 불법 이민자가 최근에 일자리 증가의 주요한 드리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사실은 노동시장은 굉장히 후행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읽어내려고 하면 선행지표로 봐야 되는데, 그 노동시장의 선행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의 고용 전망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전체 일자리의 한 55%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향후 고용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가 굉장히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보면은 NFIB, 이게 미국 중소 협회 같은 건데, 여기서 서베이를 하니까 최근 중소기업들이 채용 전망을 보니까 보시는 바처럼, 그래프에 보시는 바처럼 22년 이후에 급격하게 최근에 노동 계획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 계획이 감소를 하고 있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중소기업이 채용을 줄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시차를 두고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노동시장이 원래 노동시장이 좋으려면 정규직이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정규직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은 정규직은 거의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여기가 풀타임 잡인데, 풀타임 잡 보시면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자리가 많이 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파트타임 잡이나 여기 멀티플 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즉 이거는 그만큼 노동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파트타이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트타이머나 멀티플 잡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노동이 좋으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결국 소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정규직이 많아야 소비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직, 그러니까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AI 관련된 대기업과 달리 미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금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 어디 걸 쓰냐면 미국의 리저널 뱅크 중소은행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미국 중소은행들은 CRE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또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높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미국 중소기업들 사업할 때 대출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대출 금리 높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여건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관련돼 있는 채용 계획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따져보면은 결국 출발은 뭐다? 미국 연준 금리가 높게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시장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의 실적이 많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국내 금융기관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지만 제가 미국 금융기관 자료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왜냐하면 형태가 똑같으니까요. 보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요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23년도 보시면은 바 차트가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연도별로 상업용 대출 만기 현황인데요. 요 앞에 차트는 22년 말에 23년에 만기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차트는 23년 말에 조사를 해본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처럼 22년 말에 23년에 만기될 거로 예상될 게 한 700빌리언 정도, 원화로 한 900조 원 정도 됐는데, 막상 23년 말에 보니까 이 중에 100빌리언 정도만 만기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혹시 사회자님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마도 이게 그 만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근데 요 힌트는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23년도 금년도에 보시면은 원래 금년도에 2년 전에 조사할 때 금년에 만기가 한 600빌리언 정도 됐는데 금년에 거의 한 1000빌리언 정도 상환 금액이 커졌죠. 거의 한 30% 이상이 금년 상환 금액이 커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작년에 이런 거예요. 자, 작년에 부동산 이제 대출 만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자 못 갚고 있잖아요. 그럼 부도 처리하면 다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작년에 보기에는 조만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법이거든요. 그러면 뭐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터트리지 말고, 비청산하지 말고 우리 조금 기다려주자. 만기 연장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결국 이게 더 쌓여가는 거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황 관리를 해가면서 계속 만기 연장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결국 이게 근본적 해법은 시중금리가 내려와야만이 이런 조달 코스트가 해결되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 연준이나 한국 모두 다 지금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또 수년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만기 연장되었던 물량들이 계속 쌓여 들어오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보면은 금년에 920 거의 930빌리언 정도, 원화로 환산하면 1300조 원 정도 금년에 상환 만기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은행이 만기가 돼요. 그리고 은행이 만기가 되는데 보시는 바처럼 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그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입니다. 보세요. 연체율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 부동 연체율이 1.5%인데 최근에 6.3%까지 아주 급증을 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타이트하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수년 될수록 이건 더 증가를 하겠죠. 결국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은 지방 중소의 은행, 한국은 어떤 거죠? 제2금융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취약한 고리부터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쌓여가니까 조금씩 수익을 그러니까 비용을 실현하고 있는 중인데, 손실을 실현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부분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긴축을 빨리 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시한폭탄처럼 계속 쌓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투기성 투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레버리지 3배, 4배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옵션 등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100배짜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현 상황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거릴 경우에는 손실은 100배가 나요. 투자에게.
이런 투기성 투자가 일어나는 게 대체적으로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지금 기업의 경영수지가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테마가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면서 그 테마주 중심으로 지금 주식시장 호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었고 2022년도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그 열풍이 불었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얘기죠. 저는 AI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제가 1980년대 후반에 AI 좀 공부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때도 AI가 한번 떴었거든요. 근데 AI 전문가들이 제발 유의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는 지금까지 빙하기를 4번을 거쳤어요. 세계대전 직후에 AI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AI를 위한 알고리즘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컴퓨터 성능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기까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30년 동안 빙하기가 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중대형 컴퓨터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또 뭐 탁상용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 뭐 빠르게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때는 또 알고리즘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 발전 속도를 알고리즘 그 개선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1980년대 말경까지 또 빙하기가 와요. 근데 1980년대 후반은 또 이제 컴퓨터 성능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잠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하기가 와요. 그리고 그 빙하기가 언제 끝나냐면 2017년도에 알파고가 2세대를 꺾으면서 이제 그 빙하기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둑 게임은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어느 편이 더 많은 집을 짓느냐가 승부를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얼이에요. 1부터 361까지 다 곱해야 돼. 엄청난 큰 숫자잖아요. 컴퓨터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바둑 게임에는. 그래서 한동안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들은 그 알파고 이런 등등이 못 이겼어요. 거기는 정적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또 생성형 AI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 챗 GPT도 한번 다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소위 강의 AI라고 그러잖아요. AI가 우리 인간과 같은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연산 능력, 물론 이제 컴퓨터 기본 성능이니까 빼고 그 문장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다 감각 인식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과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어야 강 AI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병합을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 삼성동에 있는 저 엑스포 있잖아요. 그만큼의 큰 그 컴퓨터 시스템이 그걸 돌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풀로 문장인식 알고리즘이다 병합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 인식과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병합을 해서 그 이미지도 이제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 조작이 되고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들 이걸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다 병렬로 연결을 해도 그거 알고리즘 못 돌려요. 지금 향후 양자 컴퓨터가 한참 발달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알고리즘 이거 통합한 그 알고리즘 못 돌려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뭐냐면 AI는
인간이 어떤 데이터, 정보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쓰레기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이 그만큼 많아요. 여기에다 AI는 인간이 이미 이룩한 업적, 그 업적에 기반한 데이터와 정보, 이것만을 학습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인간이 앞으로 개척할 혹은 개발할 과학기술 등 어떤 경제 원리 등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요. AI가 중요한 만큼 그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AI용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업체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쪽에서 과연 얼마나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에요. 그리고 그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The most dangerous is to act with yesterday logic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논리로 오늘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장차에 일어날 일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경제에서는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가 훨씬 더 위험해요. 투자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100번 벌어도 한 번 실패해서 전 재산 날리면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제발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AI가 지금 만능인 것처럼 퍼져서 AI가 주식시장을 한없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거품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소위 벤처 그 업체들은 우죽순처럼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이 AI 개발 경쟁이 벌어져 있어요. 당시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벤처 업체들, 조그마한 업체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대형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형 업체들은 자금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다수는 앞으로 AI 거품이 꺼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AI 때문에 어느 거대 업체 하나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당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가능성이 확률이 좀 낮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환율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환율하면 일단 대미 달러 환율부터 딱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지 재정 환율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달러와 다른 통화하고의 어떤 그 환율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미국 달러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통화 가치의 변화는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생각해 보면 지난 뭐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평균적으로 2.5% 성장했어요. 사이클은 있지만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2.5%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난 한 70년대 이후에 그때 한때 한 14% 이렇게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미끄럼 타요. 이렇게. 그냥 미끄럼이에요. 거기도 물론 등락이 있지만 그냥 계속 하락해서 지난해 1.4%까지 갔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추계하고 아니면 KDI도 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추계하는데 2030년 정도 되면 1% 수준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질 거고 40년 되면 0%로 가고 그 밑으로 그 다음 가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그럼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세지겠어요? 아니면 미국 통화 가치가 더 세지겠어요? 당연히 뭐 미국 통화 가치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통화는 당분간 또 단기적으로 셀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그 연준이 금리를 지금 당장 낮출 수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달러 인덱스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 통화들이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중국 위안화 가치도 떨어져요. 우리만 혼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결국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해칭하는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 잘 되길 바라는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미국 경제만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미국 경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 자체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너무 막 정치권 눈치를 봐가지고 일단 막 2021년 말부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는데 그래서 막 6, 7% 되고 있는데 계속 뭐 그 당시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전 똑똑히 기억해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이거 뭐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딴 소리 막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이제 연임되고 나서 이제 2023년 3월부터 금리를 급속히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뒤늦게 막 하니까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금방 이렇게 물가를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도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더 그동안 금리를 좀 더 올리고 또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을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긴축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도리어 양적 긴축을 조금 또 완화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매달 제 기억에는 뭐 그 미국 장기 국채를 600억 달러씩 일단 자꾸 팔고 그리고 또 이제 MBS는 뭐 350억 달러 해서 한 매달 950억 달러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인데 그 진짜 파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온 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걸 교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600에서 350억 달러로 이렇게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그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는 그 강도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그 시장에게는 이거 뭐 금방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겠네 이런 것도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또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미국 연준 다른 그 위원들은 FOMC 위원들은 지금 이거 잘못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제롬 파월 혼자가 자꾸 뜬금없이 자꾸 뭐 시장에게 뭐 금리 낮출 거야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계속 신호 주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재무부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재무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행정부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이 연임하길 바라니까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 그것이 또 물가를 잡지 못하는 그게 당장에는 좋지만 이게 거품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거품을 키워나가죠. 아까 말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그 재정직자를 계속 키워나가고 재정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그 부채가 정부 부채가 되니까 이 정부 부채가 100% 이상 넘었다고 했는데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앞으로 그게 하나의 그 미국이 이제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필요한 곳에 돈을 쓸 게 많잖아요. 지금 당장 거기도 미국도 고령화도 되고 있고 또 미국도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써야 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투자도 있고 또 사회 양극화 때문에 소위 사회보장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돈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아무래도 계속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써버려요. 계속 써버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또 이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도 부담 아니면 또 이게 터져도 부담 이런 상황으로 계속 미국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하면 그게 미국 경제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흥국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막아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단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시장 중심,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인세를 더 낮춰가지고 기업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한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외국 기업은 말고 미국 기업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외국 기업은 만약 하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거는 뭐 미국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게 사회 양극화 그게 결국은 돈 있는 그 기업들에게 더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분배보다는 아무래도 왜냐면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게 사회한국화를 더 불러오는 것은 또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에 대한 어떤 그 무역을 이제 자유화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에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 관세율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기업에서 막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칩스 액트라든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IRA 법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주로 말은 그 기후 위기를 뭐 탈피하기 위해서 뭐 그러한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뭐 들어오도록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지금 세상 바뀌는 데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 세상 바꾼다는 건 디지털 혁명을 앞장서가는 그러한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 막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러면 보조금 줄 테니 거기서 다 먹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더더욱 미국 중심의 세계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태까지는 뭐 단일 체제였다. 그 최근에 뭐 중국 체제, 중국까지 들어가지고 뭐 이극 체제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뭐 제재하는 걸 넘어서 다른 뭐 우방 국가까지 특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 더더욱 그렇게 해나갈 텐데, 그래서 오직 미국 제일주의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좋은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나쁜 뜻으로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채가 터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부채하면 국가 부채하면 크게 이제 정부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고 기업 부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 부채나 뭐 기업 부채는 그리 높지 않아요. 한 70% 이 정도 다 100% 미만이고 GDP 대비로. 다만 이제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 정부 부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확 터지고 뭐 넘어진다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 2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부채가 많은데 그렇다고 쓰러지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빌빌비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해왔는데, 다만 이제 그런 그 정부 부채가 많으면 이제 힘든 나라가 누구냐면 제3세계 이머징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70년대 80년대 때 많이 이제 넘어졌는데 거의 이제 정부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들은 일단 그 정부 부채를 다 어디서 빌려오냐면 외국에서, 그것도 달러 표시 채권으로 빌려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달러 표시지 당연히 자기네 나라 통하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 대부분 다 조달해요. 물론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이제 그걸 샀지만 요것도 많이 그 줄이고는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그 중국이나 뭐 일본이 뭐 그것 때문에 돈을 확 빼가지고 뭐 그 미국이 그 돈을 뭐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돈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하는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가면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뭐 주로 주택은 괜찮지만 커머셜 빌딩 쪽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미 뭐 지난해 많이 지금 터졌었잖아요. 그러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 당장 뭐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타임 레그라고 해서 시차가 좀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게 보통 이제 상단에 간 다음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1년 반 이미 지났어요. 사실은 지났는데, 아니면 1년 이제 1년 반 지난 거죠. 거의 1년 반 지났는데 이렇게 안 터지는 거는, 저도 이제 터질 거라고 상당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전망도 했었는데, 지금 안 터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방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정말 이 돈을 더 많이 풀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없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계속 그 높은 상태에서 결국 어디가 터져도 터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 있잖아요. 그게 몰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산 가격, 특히 이 주식 자산은 버블이 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적정 가격에서 항상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군집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은 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 있냐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이번에 AI 혁명이 있으니까 계속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당시의 테크 기업들이요. 당시의 테크 기업이 뭐냐면 철도,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가전산업, 아니 뭐 이런 기업들이 테크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처음으로 뭐 기차라든가, 기차는 일찍 나왔지만 이제 미국 전역에 막 깔았을 때가 그 당시에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그때 깔고 자동차 산업 막 포드라든가 GM이 막 나오면서 뭐 대량 생산을 막 찍어내고 거기에다 뭐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막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하다 해서 그쪽으로 돈이 막 몰렸다가 이게 폭 터졌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그때는 뭐 실체가 없었던 거 아니죠. 그때도 실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돈도 벌었어요. 벌었는데도 그게 터졌다는 얘기고 이게 그 2000년 닷컴 버블하고 또 많이 비교하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디지털 혁명의 이제 도입기 이제 막 시작 준비 단계인데 그때는 실제 뭐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시작해서 실제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때 시스코라든가 아니면 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막 등장하면서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했는데 그 돈이 막 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뭐 수익을 나지 못하네. 근데 또 연준이 금리까지 막 올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2000년 3월부터 시작해서 확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갑자기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저는 뭐 우려를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냐. 계속 가니까 계속 살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앞에 그럼 뭐예요? 그럼 아까 뭐 미국 주식 사라더니 이게 뭔 말씀이냐. 이 양반은 지금 이래라 저래라 뭐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뭐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기업들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거예요. 실체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버블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찍고 이렇게 보통 하지는 않는데 일단 저는 특정 기업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나간다는 기업에게 좀 이게 좀 적립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평생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 젊은 20대, 30대면 더더군다나 10년, 20년 뒤에면 그게 막 10배, 20배 이렇게 좀 불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저거 뭐 좋다는데 특히 뭐 어떤 뭐 우리 웅달 책방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뭐 주식 엄청나게 좋대더라. 그래서 거기에 막 몰빵해서 딱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냐. 투기를 넘어서 도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뭘 돈 벌 수도 있겠죠. 잘못하다 폭망해버리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사분기 그러니까 최근 자료를 보면 무역 수지는 흑자를 이제 보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적자를 보는 이유가 대부분 서비스 수지가 적자예요. 서비스 수지 중에 이제 주로 관광 수지. 주로 이제 관광을 우리가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좀 적으니까 거기에서 항상 적자를 봐가지고 지금 살짝 경상수지가 살짝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정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그렇게 수출도 잘 되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4%였다가 올해는 뭐 2%, 연초에는 뭐 2.1% 한다고 했다가 뭐 최근에 뭐 2.5% 뭐 이상까지도 뭐 한다고 뭐 이러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현재 이렇게 보면 전체 GDP 속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정부 지출이 있고 이제 순수출이 있는데 수출은 이제 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그 소비라든가 투자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가 이제 내수고 수출은 이제 외수잖아요. 이제 수출인데 이게 수출은 비교적 이제 잘 살아나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까지 낙수 효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